오준희 동지 이거 보여요? 오준희 동지 안 보이나? 보여. 근데 운전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됐어. 운전 중이면 안 돼. 자, 함계남 동지. 선대제 수공업은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생산 방식이다. 농악위의 농민, 간의 수공업자, 혹은 수공업자는 상인으로부터 재료와 보수를 받고 상품을 생산한다. 이때 상인은 선생산, 옷생산처럼 인종별 분업을 조정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제 수공업은 농악위, 농민처럼 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를 고용했다. 시간이 갈수록 소공업자가 여러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특정 상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했다. 자, 옛날에 상인도 있었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그죠? 수공업자도 있었죠? 수공업자가 그 생산자본이죠. 수공업자. 상인이 부자였을까? 수공업자가 부자였을까? 그건 조건마다 다르. 어떨 때는 상인이 부자고, 어떨 때는 수공업자가 부자겠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인이 부자일 때. 상인이 부자일 때는 대도시. 그죠? 대도시에 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는 농촌, 그죠? 농촌, 그죠? 농촌에 수공업자가 있다고 봐. 농촌에 수공업자. 당연히 그러면 대도시의 상인이 더 부자겠죠? 그래서 상인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야, 나한테 1년에 대장간이라면은 가정용 식칼 100개를 나한테 만들어서 팔아라. 그래서 상인이 지배하는 거, 수공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를 선대제 수공이라고 그래. 먼저 돈을 빌려주는 수공업 누가? 상인이 수공업자한테 먼저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선대적 수공업,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인은 돈이 많은 도시의 상인이고, 수공업자는 간의 수공업, 농민들, 그죠? 농민들.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되겠지. 어떤 사람이 식칼 명인이 있다고 그래. 식칼의 명인.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상인 저상인 다 주문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인이어가지고 1년에 식칼을 1000개를 만들어. 1000개를. 1000개를 만들어. 그렇죠? 그 소문이 났어. 입소문. 소문이 났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물건이 부족해. 그때부터 배짱 피우는 거죠? 상인이. 야, 너 아니고도 내 물건 가져가겠다는 상인들 많어. 넌 필요 없어. 네 돈 안 받아. 네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특정 상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공업체 상인으로 수공업자를 그래서 이 명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죠? 이제 돈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식칼을 1년에 5000개를 만들어. 그죠? 그리고 만들자마자 팔린다. 그럼 어때? 상인에게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으로 팔기보다는 어때? 자기가 직접 파는 게 낫겠죠? 팔기보다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해. 그래서 직접 판매해가지고 자기가 상인을 고용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상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이런 방식은 수공업자, 그죠? 수공업자가 우위야. 수공업자가 우위에 있는 방식이야. 그래서 두 가지 있다는 거야. 상인이 우위에 있던 방식과 수공업자가 우위에 있던 방식. 지역과 조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특산물은 수공업자가 우위일 것 같아. 수공업자가 우위이다. 그 담양에 뭐가 유명해요? 우리 담양 축산물 뭐야? 담양에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대나무로 만든 게 뭐야?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죠? 그 대나무로 온갖 그 그릇 다 만들었죠? 그릇. 대나무로 그릇도 많이 만들었잖아. 그죠? 그걸 죽세공업이라 그랬나? 이게 되게 유명했잖아, 담양에. 그러면 여기에 담양의 생산자들은 어때? 이 생산자들은, 그 담양에 있는 생산자들은 특산물이죠. 특산품. 그래서 전국에 팔겠죠? 전국에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로 다 상인들이 찾아오겠죠? 상인들이 찾아오니까 어때? 자기들이 상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수공업자가 우위야. 그죠? 수공업자가 우위에 있다. 이런 데는 이제 수공업자가 우위에 있겠죠. 이런 데는 수공업자가 우위에 있어. 그죠? 특산물 나오는데. 그죠? 고령토. 도자기 만드는 고령토.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한양이자, 한양. 자, 한양인데, 여기서는 한양에 뭘까? 우리 상추 먹는다 그럴까? 상추? 상추. 한양의 도시잖아, 도시. 도시에서 채소를 엄청나게 소비하죠? 채소를 대량 소비를 해. 그러니까 한양의 상인들, 한양의 그 농산물 상인들이 채소를 엄청나게 매입하겠죠? 엄청나게 매입해. 하나의 농장이죠. 하나의 농장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나의 농장도 부족하다. 그래서, 10개 이상, 수십 개의 농장에서, 채소를 사. 그죠? 이때는 상인이 우선이겠죠?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상인이 우선이지. 그 밭대기 하잖아. 밭대기 뭔지 아죠? 고랭지, 대관령 고랭지에 가가지고 서울 사람이 먹을 거를 산단 말이야. 밭대기로. 이럴 때는 상인이 우선이야. 그래서 상인이 우위일 때가 있고 수공업자, 생산자본이 우위일 때거는 이 조건에 따라 그리고 지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야.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업보다는 그죠? 상업보다는 생산이 우위에 대공장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양도 읽을 차례일 것 같아요. 이러한 소생산자 독립형 이외에도 상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특정 상품의 도매상이 직접 작업장을 차리면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하는 상인 독립형이 있다. 상인 독립형보다 소생산자 독립형이 더 일반적이다. 즉 초기에는 상업자본이 생산을 지배하였으나 점차 생산자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역선된다. 선제제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은 공존했으나 기계제 대공업 시대에 와서 급속하게 쇠퇴했다. 상업자본, 선제자본, 산업자본이라는 역사적 계보가 형성된다. 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채소, 그죠? 채소 상인이 있죠? 채소 상인이, 채소를 시골에서 채소를 매입을 하는데, 이게 이 농민들이 배짱이야. 그러니까 채소 상인이 열받아가지고, 농토를 사서 노동자를 고용하죠?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산물 농장이죠? 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인이, 야, 장사 잘 되네. 그럼 차라리 내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상업자본이 생산을 그래서 그 지역과 조건마다 달라졌는데, 근데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지. 무슨 경향성이냐면 바로 기계제, 대량 생산. 그리고 독과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냐면, 기아 현대차 봐봐, 기아 현대차. 기아 현대차는
생산이 지배해? 아니면 자동차 파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치? 수만 대를 만들죠. 수만 대, 그죠? 1년에는 수십만 대 아니야? 거의 100만 대 아니야? 막 100만 대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생산이 상업을 지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생산이 상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로 이거야. 초창기에는, 이렇게, 선대적 수공업, 상인 우영이죠? 우영이야. 그 다음에 공장제 수공업. 이거는 수공업자 우영. 이런 것들이, 공존했어.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기계제와 가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 상업과 선대자본, 이 대량 생산되면서 결국 산업자본이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산업자본이. 그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우리 오늘날. 그래서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그 산업자본, 다 그런 건 아닌데, 산업자본보다 오늘날 그 유통자본이죠? 유통자본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어떤 거냐면, 대량 생산을 못하는 소량 생산의 경우, 그죠? 이게 유통자본이 이 생산자본보다 우위에 있어. 자, 자동차는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유통자본이 생산자본보다 우위에 대량 생산을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인형, 그죠? 인형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인형, 그죠? 그래서 대량 어디야, 우리가 지금 대량을 하는 게 삼성에서 하는 게 우리 이마트 맞아, 이마트, 그죠? 이마트 같은 경우, 그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서 개인 소모품, 이죠? 인형을 한 공장에서 100만 개 만드는 공장 세상에 있어? 들어봤어? 인형 이런 데는 다 영세 수공업이죠? 그죠? 영세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그냥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규모 유통자본이죠. 그래서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하는 건 뭐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유통자본이 뭐야? 월마트. 그러다가 요즘에 뭐 나왔어? 그 온라인 쇼핑센터. 그죠? 온라인 쇼핑센터가 나왔잖아요. 아마존. 이렇게 되죠? 이런 데는 생산자본을 지배해. 아예 어떻게 되냐면요. 대형 마트용 브랜드. 그죠? 대형 마트용 브랜드 생산. 야, 우리 이마트용 그 제품을 만들어 와. 이렇게 해서 유통자본이 산업장을 지배해. 뭐 있어? 바로 노브랜드 알아?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몰라? 노브랜드라는 상품을 이마트에서 팔아요. 이마트가 생산 자본이잖아. 그래서 감자칩이잖아. 그러면 감자칩을 만드는 회사를 이마트가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브랜드가 없어. 노브랜드야. 그래서 이마트만 파는 거야. 노브랜드. 이게 노브랜드 제품이야.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 제품 코너가 있어요. 이와 같이 유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상업자본에 대해서 산업자본이 승리를 했다. 왜? 대규모 생산 때문에. 그지? 그런데 대규모 생산이 안 되는 소규모 생산의 경우는 오늘날 유통자본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 생산의 경우에는 유통자본이 오히려 산업자본이죠. 생산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건 항상 일편, 그죠? 일편 단율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계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죠?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상업자본이 우위일 수 있고 산업자본이 우위일 수 있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통상 대량 생산이 되면서 산업자본이 우위지만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유통자본이 우위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본과 자본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때? 상업자본보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되죠. 수도는
상업, 그 다음에 산업자본,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바로 금융자본이 있는 거죠? 금융자본. 이 금융자본이 위에 있죠. 금융자본. 이렇게 아직 금융자본은 안 왔어. 은행이 나타나나 금융자본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아까 이창물 동지가 읽을 수 있나? 보여요? 네. 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서유럽에서 선대제는 12세기 후반부터 직물공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세 원거리 무역의 발달로 도시의 각종 수공업자들이 늘어났지만 길드공업은 원료나 팔로 모두 상인들의 원거리 무역에 의존하는 처지였다. 특히 직물공업은 무역의 비중이 높았을 뿐 아니라 방직공, 방적공, 염색공 등 내부의 전문 공정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선대제 지배에 용이했다. 그래서 중세 때 상인이 우위, 그죠? 상인이 우위에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조건이면 원거리 무역이죠? 원거리, 장거리 무역, 원거리 무역. 왜 그랬을까? 간단해. 장거리 무역이니까 대량이겠어, 소량이겠어? 대량이겠지, 그죠? 대량 무역. 대량 무역에서 육지나, 그죠? 육지, 비단길이나 해상. 그래서 대량 무역이야, 대량 무역. 그러니까, 생산은 소량인데, 무역은 대량이니까 당연히 상인이 지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거리에는 상인이 지배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공업이 세분화됐다. 자, 세분화되면 한 군데에서 다 만들기 힘들죠.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상인은 한 명인데, 그죠? 기술이 있는 생산 자본은 여러 곳이겠죠. 여러 곳. 그래서 당연히 상인이 이 수공업자, 이 생산 자본을 지배하기 편했다. 이 선대제가 그래서 상인이 생산 자본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편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외우면 안 되고 모든 역사는 우리가 조건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분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오진우 동지인가? 이양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직물공업이 발달된 도시에서는 상인들을 지배하는 부유한 상인이 도시 귀족으로 시점을 장악하고 수공업자 상호 간의 규정이 길드 규칙으로 생산자들을 지배하였다. 15, 16세기에 이르러 선대제는 거의 모든 수출 산업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수공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선대제는 매뉴팩처 단계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시기에는 길드 규제와 같은 강제력을 지니지 못한 느슨한 형태였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선대제는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 시대에 중세 말기 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봅시다. 정치 권력. 그리고 대표적인 중세 유럽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군주겠죠? 군주. 그죠? 이런 사람들, 왕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국가. 그죠? 국민국가. 국가적 큰 형태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 특이한 것들이 도시국가가 있어요. 도시국가 제노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함계남 동지가 갔던 좋은데 어디? 베니스 그죠? 베니스 이름이 또 뭐라 그랬어요? 베네치아.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베네치아는 가봤는데 베니스는 못 가봤어. 산타루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산타루치아. 그래서 야
나는 베니스에는 가봤는데 산타루치아는 못 가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 이런 게 도시국가야. 또 유명한 데가 그래서 피렌체. 밀라노. 오, 그렇지. 다 이탈리아죠, 주로. 이탈리아에 많았어. 자, 그러면 우리 재밌는 거. 그러면 왜 이 도시국가는 이탈리아에 많았어? 도시국가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형적인 걸 알았죠? 그래서 강과 산이죠? 강과 산으로 대규모 평화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악별로 도시가 형성된 거죠? 이래서 도시국가야. 이거는 지정학 때문에 도시국가였던 거예요. 이탈리아는 안 그랬어. 이탈리아는 왜 도시국가가 많이 생겼냐? 이거 이탈리아. 왜 많이 생겼을까요? 이탈리아는. 딴 나라는 다 이렇게 국민국가가 되는데 이탈리아는 19세기까지 통일이 안 됐어.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파시스트가 누구예요? 무솔리니. 그죠? 무솔리니. 야, 그래서 무솔리니 때 이탈리아가 완전히 통일됐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이 무솔리니를 좋아했겠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좋아하듯이 바로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통일된 나라 중에 하나.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로마 때문에 그랬어. 로마에 누가 살아요? 로마? 그렇지. 교황이 살아서. 그래서 중세는 교황이 중세 때 왕과 교황의 관계의 역사를 봅시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누가 힘이 셌겠어? 교황하고 왕 중에. 첫 번째, 맨 처음에. 종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왕과 교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힘이 더 셌겠어? 그렇지. 왕이 더 힘이 셌지. 당연히 로마의 왕들이, 황제나, 이 왕들이 더 힘이 셌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중세의 유럽을 통일시켰죠. 유럽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로마 시기에, 그죠? 로마 시기에는, 황제죠? 황제 니콜 종교 지도자. 로마 때 황제 니콜 종교 지도자였고. 근데, 유럽이 분열됐죠? 유럽이 분열됐는데 어때? 교황청은 하나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힘이 더 셌겠어? 교황이 더 힘이 셌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국민국가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생기죠? 종교개혁이 되고 신교하고 구교가 가려져. 이때는 누가 더 힘이 셌겠어? 종교개혁으로 카톨릭과 신교가 대립해요. 그 다음에 구교도 나눠지죠. 그죠?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죠? 그리스 정교회.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 했을 때 그리스 정교회도 터키 쪽과 그 다음에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다 종교가 분열되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되고 분열될 때 이때는 누가 왕하고 이런 그 종교조사하고 누가 더 힘이 셌을 것 같아? 종교가 다 분열됐으니까. 왕이 더 힘이 세. 그래서 이 순차적인 과정을 보면 종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왕이 더 힘이 셌고 그 다음에 종교가 되면서 왕과 이 교황이 같은 동급이었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여러로 쪼개지면서 교황이 더 힘이 셌죠?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개혁이 되면서 종교가 분열되면서 왕이 더 힘이 셌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돼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지배하면서 국민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로마에 누가 살아? 교황이 살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거야. 야, 내가 아무리 힘없는 교황이라도 그래서 내가 명색의 교황인데 내가 이탈리아 수도의 로마에 있는 교황인데 이탈리아만큼은 니들이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왕들이
로마에 있는 교황을 고려를 해서 이탈리아에 쳐들어가질 않았어. 이탈리아를 가만 놔뒀어. 그런데 어때? 교황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죠? 교황이 갈수록 힘이 약해져서, 예. 여기. 그래서, 교황이 갈수록 힘이 약해져서, 교황이 로마만 지배해. 로마만 지배하고, 다른 지역의 이탈리아는 어떻게 돼?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무정부 상태.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무정부 상태 되면서 각 도시들이, 독립을 한 거야. 이해가요, 이제? 이탈리아에 왜 도시국가가 많이 생겼는지? 이래서 도시국가가 많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도시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야. 도시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 주인이 있었는데, 도시국가의 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시의, 그죠? 그 지역의 귀족이죠? 이런 귀족. 뭐 이런 게 좀 피렌체 이렇게 되겠죠. 피렌체.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 지역의 귀족, 도시국가의 주인. 또 누가 있냐면은 교황에 직속된 지역이 있어. 여기에는 누구냐면 교황의 명을 받아서 교황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추기경이죠? 이 추기경이 그 주인이야. 이거는 교회 권력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교황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는 거, 왕들의 주변의 왕들이야. 거기는 교황이 다스리니까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노바야. 제노바. 그죠? 그런데 어때? 이 추기경의 교회인데 교회가 몰락했죠. 교회가 붕괴했어. 교회가 붕괴하니까 주인 없는 도시가 된 거야. 주인 없는 도시. 영주도 쳐들어 올라가는데 영주가 못 쳐들어. 교황의 눈치를 봐서. 야, 여기 교황이 지배하는 감이 어떻게 들었는데 교회도 붕괴가 되고. 주인 없는 도시에 누가 주인으로 나타나겠어? 바로 돈이 있는 상인들. 원거리. 그죠? 원거리 무역을 하는 부유한 상인들이 주인이 되는 거야. 부르주아가 도시의 주인이 된다. 무슨 말이야? 최초의 부르주아 공화국이 제네바야. 최초의 부르주아 공화국. 미국보다 1400년에 부르주아 공화국이 생겼어요. 그 부르주아 공화국.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왜 도시국가가 많은지 이해가죠? 두 번째, 도시국가의 주인은 다 독립하는 나랐다는 거야. 영주가 주인인 곳이 있었고, 형식적으로 이 교황에 직속돼서 종교 권력이 주인인 데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붕괴한 데는 부유한 상인들이 주인인 데가 있었어. 알겠죠? 그 부유한 상인들이 주인인 데는 공화국이야, 공화국. 부르주아 공화국. 그래서 최초의 부르주아 공화국은 제네바야, 제네바. 바로 여기를 나타난 거예요. 부르주아 공화국.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 도시귀족으로 시정을 장악했다. 제네바를 말하는 거야, 제네바. 바로 제네바를 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상인이 원거리 무역을 하면 돈 번 상인이 도시를 장악했다. 제네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탈리아는 뭐 어떻게 했냐? 이탈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의 운명.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교황의 체면을 봐줬는데, 이제 교황이 어때? 교황이 완전히 몰락해. 그죠? 완전히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 왕들이, 이제 로마만 하세요, 로마만 교황의 지배고, 나머지 이탈리아, 그죠? 나머지 이탈리아는, 교황의 지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무주공산이죠? 이탈리아 무주공산 다 먹으려고 하겠죠?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 다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군주들이 이탈리아로 다 쳐들어와. 첫 번째 쳐들어온 게 스페인. 그죠? 이때 스페인이 쳐들어왔는데, 이 스페인이 쳐들어갈 때는, 이탈리아 소도시와 프랑스가 그 힘을 합해서 스페인을 몰아냈어요. 두 번째 쳐들어온 게 프랑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나폴레옹이 다 점령하죠? 유럽 전체를. 나폴레옹이
유럽 전부 다를 점령해. 이탈리아 이 도시국가를 다 점령한다고. 도시국가를 점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무너졌죠? 나폴레옹 이후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우리만 통일되지 않았어? 자, 남북 통일, 유럽은 뭐 통일 문제 없다고 그러죠? 다 거짓말이야. 역사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다 극복한 거예요. 유럽의 통일 문제가 늦게까지 가장 나라 독일과 이탈리아. 그래서 왜 우리만 통일이 안 돼? 우리도 통일이 되자 그런 거야. 그래서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운동은 말로 하는 게 통일전쟁이라는 거야. 통일전쟁. 이 통일전쟁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가디발디라고 알아? 들어봤죠? 가디발디가 바로 1차 통일전쟁을 해서 한 거고, 그 통일을 완전히 완성한 사람 아까 말한 무솔리니 통일을 완성.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정리를 하면 바로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이영동진가? 아니, 박근혜 좀 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선대제는 17세기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났다. 상품 화폐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시전 상인들은 금난정권이라는 수권을 이용하여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를 특정하고 있었다. 시전 상인들은 점유권으로 내정한 원료를 장인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상품으로 제조하게 하여 수공업 제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는 상인들이 장인을 직접 고용하여 수공업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특히 종이, 화폐, 철물, 자기 등의 제조 분야에서 선대제가 서행하였는데 대동법의 실시 이후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수공업에서의 선대제 생산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형성과 발달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평가받는다. 자, 선대제는 아까 말한 대로 상인이 우위죠?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상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인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상인이. 돈 받고, 그죠? 물건을, 그죠? 사고 파는 사람이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화폐, 그죠? 화폐 소유자. 그래서 이 상인이 발달한다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소유자. 그래서 상인은 자, 어떠한 물건, 여러 가지 물건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화폐를 소유하고 있어. 화폐 소유자. 그래서 화폐 경제의 발달, 상인이 발달했다는 건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물건을 많이 사고 팔죠. 그래서 금난 정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번에 얘기했죠? 금지한다. 뭐를? 난전을, 무어가, 그죠? 무어가, 이게 무어가 무어가 상이냐? 권은 권리죠? 그래서 정리하면, 무어가 상이냐, 여기가. 무어가 상인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상인이 물건만 팔 뿐 아니라, 무어가가 있으면 상인이 무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물건 못 팔게. 이게 금난정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줬어? 당연히 조정이 줬겠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조정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독점 상인이니까, 독점 상인이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이 수공업자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아까 다 얘기한 일이죠. 똑같은 일이야. 수공업자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상품이죠. 대규모로 잘 팔리는 거죠. 대량적으로 팔리는 상품. 이런 경우에 특히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했다는 거고, 이 대동법이라는 건 이제 이러한 그 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종 상품이죠. 상품을 납입하는, 정부에다가 납입하는 이러한 대동법이죠. 이거에 따라서 상품 경제, 화폐 경제가 더욱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대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도 있었다. 자본주의.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난번에 역사 맨 처음에 했죠. 식민사관 했죠. 실증주의 사관이라 그랬어. 실증주의 사관의 일종이랬어. 실증주의 사관.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1번 식민지, 그죠? 식민지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그죠? 자본주의를 뭐 하긴 했지만 더 늦게, 그죠? 더 늦게. 최소한 일본이 강제 개방하지 않았으면 자본주의가 최소한 뭐 50년 내지 100년이 늦었을 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한국은 자본주의를 독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게 식민지 사관의 그 주장이에요. 한국에는 자본주의가 독자적으로 발전, 즉 조선이죠. 조선 시대에 자본주의의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했나? 일본이 식민지 침략을 안 했을 때 이 논쟁인 거야. 이 논쟁에서 바로 그 조선 후기 때 바로 이러한 그 서양의 자본주의적 맹아적인 선대조죠. 이런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전했고,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인가 소설에서 옛날에 유명한 소설 있었는데 그 보부상하고 그렇지. 보부상하고 개성상인 뭐 이런 거 다루는 거 드라마도 있었죠. 완벽이란가? 개성상인. 그죠? 여기 보면 어음도 다 나오죠. 그때 이런 거 다 있어. 그래서 창도. 그 소설도 있었어 그 전에 대화 소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 없었다면 좀 늦었겠지, 그죠? 좀 늦었겠지만 이미 조선 후기 때 자본주의적 요소, 이런 자본가들이 맹아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부상, 소매상이죠. 보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상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자본주의적 요소와 발전의 맹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사잖아, 경제사인데, 조선경제사. 그죠?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런 조선경제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조선경제사를 누가 썼을까? 찢어버렸다. 월북한 사람인데, 조선경제사.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경제사를 썼는데,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1933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지는 뭐냐면, 일제 식민지, 일제 침탈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독자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 사관하고 반대되는 거죠. 이 조선경제사. 이 사람은 백남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월북을 했다는 거예요. 월북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 선대자라는 것, 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에서 무슨 말이냐면 조건과, 그죠?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도, 그죠?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보편성은 있었다. 그래서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 있죠? 보편성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